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애슐리는 그는 정말 고집쟁이에요. 미워요. 애슐리, 당신 참 어처구니 없는 분이로군요. 이렇게 만들다니. 홀몸도 아니고. 또한 오하라 아저씨의 장례식이 방금 끝났는데. 그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말아요. 하고 스칼렛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갑자기 멜라니의 어깨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의 억세고 새까만 머리카락이 머리망에서 삐져나와 있었다. 그리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몇 줄 나 있었다. 그분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멜라니, 하고 애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되면서 말했다. 사실은 이렇소. 친절하게도 스칼렛은 나더러 애틀랜타에 있는 자기 공장의 지배인이 되어달라는 거야. 지배인이라고요? 스칼렛은 화가 나서 외쳤다. 이익을 반씩 나누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그래서 나는 우리들은 이미 북부로 갈 결심을 했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그녀는 어머나 하고 스칼렛은 외치면서 다시 울기 시작했다. 나는 몇 차례나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애틀랜타가 그를 필요로 하는가를 말이에요. 공장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애슐리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공장을 팔 도리밖에 없어요.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은 뻔해요. 그렇게 되면 돈이 모자라 우리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태연해요. 그는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그녀는 다시 멜라니의 여인 어깨에 얼굴을 파묻었다. 한 가닥의 희망이 솟아올랐기 때문에 심한 괴로움도 어느 정도 사라졌다. 멜라니의 순진한 마음씨야말로 자기 편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비록 상대가 사랑하는 자기 남편이라 하더라도 스칼렛을 울게 한 데 대해서는 멜라니가 매우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멜라니는 결심을 굳힌 어린 비둘기처럼 난생 처음으로 애슐리에게 되돌아서 그를 부리로 쪼아댔던 것이다. 애슐리, 어쩌면 당신은 거절하실 수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 스칼렛은 죽도록 일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스칼렛이 아이를 낳게 되면 매우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잖아요.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도 의협심이 없지요? 스칼렛은 우리들이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스칼렛이 이토록 간청하는데도 거절하시다니. 스칼렛은 슬쩍 애슐리를 쳐다보았다. 멜라니의 화가 난 까만 눈을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에는 확실히 놀라움과 동요의 빛이 엿보였다. 스칼렛 또한 매서운 멜라니의 공격에 놀랐다. 왜냐하면 멜라니는 아내로서 남편을 꾸짖는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 남편의 뜻은 하느님의 뜻 다음으로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멜라니, 하고 그는 말을 하려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두 팔을 벌려보았다. 애슐리, 왜 당신은 주저하고 계신 거죠? 스칼렛이 우리들을 위해 애쓴 것을 생각해 보세요. 보우를 낳을 때 만일 스칼렛이 없었더라면 저는 애틀랜타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그래요. 언니는 북군 병사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들을 위해 사람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당신과 율이 돌아올 때까지 노예처럼 들에 나가 일을 했어요. 언니가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모카를 딴 것을 생각만 하면 저는 그냥 스칼렛. 그녀는 갑자기 머리를 숙이면서 스칼렛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키스를 했다. 그리고 지금은 언니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스칼렛이 우리들을 위해 일한 사실은 당신이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애슐리, 잘 생각해보세요. 언니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애틀랜타에서 우리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양키들과 같이 지내는 것보다 얼마나 즐거운 일이냔 말이에요. 고모님도 헨리 삼촌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보우도 많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고 학교도 보낼 수 있어요. 만일 북부로 가게 되면 저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양키 아이들과 놀게 내버려둘 수도 없으며 흑인 아이들과 책상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시킬 수도 없지 않겠어요? 만일 그렇게 되면 개인 교사를 두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에겐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멜라니, 하고 애슐리는 말했다. 그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도 애틀랜타에 가고 싶다는 말이오? 우리들이 뉴욕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런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소. 당신은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았소.
오, 그렇지만 뉴욕으로 가기로 했을 때에는 애틀랜타에는 전혀 당신이 할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참견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가는 곳으로 아내가 조용히 따라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스칼렛이 저렇게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당신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향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스칼렛의 가슴을 흥분시킬 수 있을 만큼 신이 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다시 파이브 포인트나 피치 트리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들이 그리웠는지. 그리고 아마 조그마한 집일지라도 우리 집을 갖게 될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집이라면. 그녀의 눈은 기쁨과 행복감에 불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애슐리는 어이가 없는 듯 이상한 표정이었고 스칼렛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스칼렛은 지금까지 멜라니가 그토록 애틀랜타에서 떠나 있는 것을 외롭게 생각하고 늘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자신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테라에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녀가 못 견디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안 스칼렛은 매우 놀랐다. 어쩌면 스칼렛,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언니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지 언니는 알고 계셨군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그럴듯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멜라니의 버릇이 나타나자 항상 그렇듯이 스칼렛은 부끄러워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갑자기 애슐리의 시선과도 멜라니의 시선과도 마주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조그마하나마 우리 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5해가 넘었는데도 한 번도 내 집을 가진 적이 없다니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피티 고모님 댁에서 같이 살면 될 거야. 그것은 멜라니의 집인걸. 하고 스칼렛은 쿠션을 만지작거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점차로 상황이 유리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솟아오르는 승리감을 그들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눈을 아래로 내리깐 채로 있었다. 네, 고마워요. 하지만 그것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집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게 돼요. 우리들은 다른 집에서 살겠어요. 네, 애슐리, 괜찮다고 말씀해 주세요. 스칼렛 하고 애슐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억양도 들어있지 않았다. 나를 좀 봐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든 그녀는 괴로운 듯한 지쳐서 공허함으로 가득 찬 잿빛 눈과 마주쳤다. 스칼렛, 나는 애틀랜타로 가겠소. 둘이서 덤벼드니 도대체 당하지를 못하겠소. 그는 등을 돌리고서 방을 나갔다. 그녀의 가슴속에 있었던 승리감은 그녀의 마음을 책망하는 듯한 불안감으로 약간은 희미해졌다. 그렇게 말한 그의 눈은 만일 애틀랜타로 가게 되면 완전히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을 때와의 눈과 비슷했던 것이다. 윌과 설렌이 결혼하고 캐린이 찰스턴 수녀원으로 가버리자 애슐리와 멜라니는 보우를 데리고 애틀랜타로 왔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딜시도 함께 왔다. 프리시와 포크는 윌이 일을 도와줄 만한 흑인을 구할 때까지 테라에 남기로 했다. 그 후에 그들도 애틀랜타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애슐리가 자기 집이라고 세를 얻은 조그마한 벽돌집은 피티 고모 댁의 바로 뒤인 아이비가에 있었다. 뒷마당이 고모네 집과 바로 마주 붙어 있어서 겨우 빽빽하게 우거진 쥐똥나무의 산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지어져 있을 뿐이었다. 멜라니가 이 집을 선택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그녀는 애틀랜타로 돌아온 첫날 아침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스칼렛과 피티 고모를 부둥켜 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 집은 처음에는 2층 집이었으나 포위된 당시에 2층은 폭탄에 의해 부서져 버리고 집주인은 전쟁이 끝난 후 시내로 돌아오기는 했으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남아있는 아래층에 평평한 지붕을 덮었으므로 마치 아이들이 구두상자로 만든 장난감 집처럼 납작하고 볼품없는 집이 되어버렸다. 마룻바닥은 높고 그 아래에는 커다란 지하실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통하는 기다랗고 가파른 층계는 이 집을 왠지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것 같은 모양도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두 그루의 보기 좋은 떡갈나무 고목과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잎 사이로 군데군데 흰 꽃을 피우고 있는 현관 계단 옆의 한 그루의 목련 때문에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잔디밭은 넓었고 또한 푸른 클로버 잎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으며 마당 경계선에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 인동 덩굴이 뒤얽힌 제대로 손질을 하지 않아 아무렇게나 자란 쥐똥나무의 산 울타리가 있었다. 여기저기 풀숲에는 짓밟힌 오래된 줄기에서 장미가 새로운 가지를 뻗고 빨갛고 흰 복숭아꽃은 마치 전쟁이 짓밟힌 일도 없으며 북군의 말에 가지를 물린 적도 없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피어 있었다. 스칼렛은 이처럼 허름한 집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적어도 멜라니에게는 그 호화로운 12 오크스 저택도 이렇게 훌륭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집이었고 애슐리와 보우와 그녀는 이제야 겨우 그들의 집을 마련하고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1864년 이후 한이와 함께 지내고 있던 인디아 일쿠스가 메이콘에서 돌아와 오빠 밑에서 같이 살게 되자 작은 집에는 식구가 붙었다. 그런데도 애슐리와 멜라니는 기쁘게 그녀를 맞이했다. 세상은 바뀌고 가난해지기는 했지만 돈이 없어 고생하는 일가들이나 혼자 사는 친척 여자를 반겨 맞아들이는 남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한이는 이미 결혼해 있었다. 인디아의 말에 의하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메이콘으로 이주해온 미시시피 태생의 난폭한 서부 남자와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나이는 얼굴이 붉고 목소리가 큰 쾌활한 남자였다. 인디아는 그 결혼에 맨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었다. 그 때문에 그 동생의 남편 집에 있기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이다. 애슐리가 자기 집을 가졌다는 소식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이제야 겨우 마음에 맞지 않는 고장에서 벗어나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함께 살며 바보같이 즐거워하는 동생을 보면서 언짢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다른 가족들은 킬킬거리고 웃기만 하던 천진난만한 한이로서는 제법 잘한 일이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상대야 어떻든 남자를 붙들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놀랐다. 그녀의 남편은 실은 신사였고 얼마간의 재산도 있는 남자였다. 그러나 조지아에서 태어나 버지니아의 전통 속에서 자란 인디아에게 있어서는 동해안 태생이 아닌 사람은 모두가 교양 없고 거친 야만인으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 한이의 남편 쪽에서도 그녀가 나가기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속이 후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의 인디아는 함께 살기에는 그다지 만만찮은 상대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혼 여인들이 쓰는 망토를 단정히 두르고 있었다. 나이는 25이었고 보기에도 나이가 걸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새삼 아름답게 보일 필요가 없었다. 속눈썹이 없는 빛이 연한 눈은 똑바로 완고할 정도로 매섭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고 얇은 입술은 언제나 거만할 정도로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 위엄과 긍지에 찬 모습은 이상하게도 12 오크스 저택에서의 단정하고도 아가씨다운 상냥함보다 한층 더 그녀에게 잘 어울려 보였다. 지금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과부와 같았다. 스튜어트 탈레턴이 게티즈버그에서 전사하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의 청혼을 받았던 여성으로서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비가의 조그만 집의 6개의 방은 얼마 안 가서 프랭크의 가게에서 팔고 있는 제일 싼 소나무와 떡갈나무로 만든 얼마 안 되는 가구들로 장식되었다. 애슐리에게는 한 푼의 돈도 없어서 외상으로 사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싼 물건밖에 사려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샀다. 이런 것은 애슐리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는 프랭크의 입장을 난처하게 했고 스칼렛을 힘들게 했다. 그녀나 프랑크나 가게에서 제일 좋은 마호가니 제품이나 조각이 있는 향나무로 만든 가구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기꺼이 줄 생각이었으나 윌크스네에서는 분명하게 이를 거절했다. 그들의 집은 참으로 초라했고 아무것도 없었다. 스칼렛으로서는 애슐리가 용단도 커튼도 없는 방에서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싫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주위에 있는 것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는 모양이었고 또 멜라니도 결혼 후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즐거웠고 오히려 그녀는 그 집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스칼렛의 입장이었다면 벽걸이나 용단이나 방석도 없고 의자나 찻잔이나 스푼도 수요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을 친구들에게 보인다는 것에 견딜 수 없는 굴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멜라니는 마치 플러시천의 커튼도 비단을 씌운 소파도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자랑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멜라니는 누가 보아도 행복한 것 같았지만 몸은 건강하지 못했다. 아기를 낳고 건강을 해친 데다가 산후에 테라에서 심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한층 더 몸이 약해지고 말았다. 가냘픈 뼈가 당장이라도 하얀 피부를 뚫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야위어 보였다. 뒤뜰에서 아이를 상대로 뛰어놀고 있는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소녀처럼 보였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허리가 가늘어서 성숙한 여자다운 육체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가슴도 나오지 않았고 엉덩이도 아들인 보우만큼이나 작았다. 게다가 웃옷의 가슴에 주름을 잡거나 코르셋 안에 속을 넣거나 하여 우쭐거리는 일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주변도 없었기 때문에 야윈 몸이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몸과 마찬가지로 얼굴도 몹시 야위었고 창백했다. 나비의 수염처럼 가늘게 반달형을 그린 비단실 같은 눈썹은 핏기 없는 피부와는 대조적으로 지나치게 검고 뚜렷하였다. 조그마한 얼굴에 있는 눈은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컸고 눈 밑에 있는 검은 그늘 때문에 더욱더 크게 보였다. 그러나 그 눈의 표정은 아무런 고생도 모르던 소녀 시절 이래로 변한 것이 없었다. 전쟁도 계속되는 고생도 심한 노동도 그 상냥하고 해맑은 표정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주위에 사납게 불어대는 폭풍도 그녀의 생명 속에 있는 해맑은 마음은 조금도 어지럽힐 수가 없는 행복한 여자가 갖는 눈이었다. 어떻게 저 여자는 언제나 저런 눈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스칼렛은 시새움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이 가끔은 굶주린 고양이처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레트는 멜라니의 눈은 촛불 같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 아, 그렇다. 나쁜 세상을 비추는 두 개의 선행 같다고 말했었다. 그렇다. 그 눈은 촛불과 같다. 어떤 바람에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되고 있는 촛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행복감으로 빛나는 두 개의 부드러운 빛인 것이다. 조그마한 집은 항상 손님으로 분주했다. 멜라니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여러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시내의 사람들은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여 모여들었다. 누구나 약간의 사기 그릇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한두 개의 은스푼이라든가 르네르의 베갯잎, 냅킨, 값싼 깔개, 샤만군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숨겨두었던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선물로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은 지금의 자기들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다면서 두고 갔다. 아버지와 함께 멕시코 전쟁에 나갔던 노인들은 해밀턴 노대령의 귀여운 따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손님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그녀의 어머님의 옛날 친구들도 그녀의 주위에 많이 모여들었다. 왜냐하면 멜라니는 손윗 사람들을 소중하게 받들어 왔기 때문이고 젊은 사람들이 예의 범절 등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만 그런 거친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이 지긋한 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매우 기뻤던 것이다. 그녀와 같은 또래의 젊은 부인들이나 어머니들이나 미망인들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것은 자기들과 같은 괴로움을 맛보면서도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에 동정적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대로 늘 찾아왔다. 그것은 단지 멜라니의 집에 있으면 즐거웠고 그리고 여기에 오면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멜라니의 인품 주위에는 순식간에 전쟁 전의 애틀랜타 사회에 남아있던 가장 좋은 점을 대표하는 남녀노소의 모임이 생겼다. 그들은 모두 가난하긴 했지만 가문을 자랑하면서 최후까지 버티어낸 여러 방면의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흡사 전쟁 때문에 흩어지고 파괴되고 죽음 때문에 텅 비고 변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애틀랜타의 사회가 그녀 속에서 불굴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과도 같았다. 멜라니는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모든 미점, 가난함과 가난함을 자랑으로 하는 마음, 불평하지 않는 용기, 쾌활함, 손님에 대한 따스한 애정, 친절, 특히 모든 오랜 전통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있었다. 멜라니는 자기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자신도 변해야 한다는 이유를 인정하는 것마저 거부했다. 그녀의 집안에는 옛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기운을 되찾고 무시무시한 생활, 탐욕스런 뜨내기 정상배들, 신흥 재벌이 공화당원들이 휩쓸고 있는 사치를 넘어선 생활 풍조에 대하여 한층 경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싱그러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거기서 옛 시대에 대한 불굴의 충성을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짧은 순간이나마 격분과 공포와 상심의 씨를 흩뿌리고 있는 그들과 같은 계급의 배반자들을 잊을 수가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많았다. 훌륭한 가문의 남자들이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적에게 무릎을 꿇고 공화당원이 되어 정복자에게서 지위를 얻어 그 덕분에 남의 적선에 매달려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다. 몇 해가 걸려도 기필코 내 힘으로 재산을 모아보겠다는 용기가 없는 젊은 귀환자들도 있었다. 이 청년들은 레트 버틀러의 선도에 따라 뜨내기 정상배들과 손을 잡고 옳지 못한 돈벌이를 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제일 처치곤란한 배반자들은 애틀랜타에서도 가장 가문이 좋은 집안의 딸들이었다. 종전 후 어엿한 여자구실을 할 만큼 자란 딸들은 전쟁에 대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회상밖에 없었고 어른들을 애타게 하던 그 비통한 마음은 알지도 못했다. 남편이나 애인을 잃은 일도 없었다. 과거의 재산이나 화려함을 생각해내는 일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북군 장교들은 매우 미남이었고 차림도 훌륭했으며 그리고 무척 태평스러워 보였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호화스러운 무도회를 열고 기막히게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조건 남부의 처녀들을 숭배했다. 그들은 처녀들을 여왕처럼 떠받들고 그들이 상처받기 쉬운 긍지를 다칠세라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교들과 사귀어서 나쁠 것이 뭐가 있을까? 형편없는 꼴을 하고 고지식하고 놀 틈도 없을 만큼 기를 쓰고 일만 하는 시내의 촌스러운 청년들보다 북군의 장교들은 몇 배나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북군 장교들과 눈이 맞아 도망치는 처녀들이 많이 생겨 애틀랜타의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거리에서 누나나 누이 동생과 마주쳐도 모른 채 말도 않는 형제들도 있었고 딸의 이름을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있었다. 이런 비극을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다고 표방하던 사람들이 혈관에는 차가운 공포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공포는 멜라니의 상냥한 그러나 의연한 얼굴을 보기만 해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이 지긋한 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시내의 젊은 처녀들이 극히 훌륭하고 건전한 본복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조금도 자기의 아름다운 점을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처녀들이 반감을 사는 일도 없었다. 멜라니는 자기가 새로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친절한 생각에서 사람들이 만나러 와주고 그들이 조그마한 바느질 모임이나 코티용 클럽이나 음악회에 초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애틀랜타는 옛날부터 다른 남부의 여러 도시로부터 문화가 없는 도시라는 경멸적인 평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음악이 성행했고 아름다운 음악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음악에 대한 열광적인 흥미가 부활되었고 세상이 점점 더 고통스럽고 점점 더 험악해짐에 따라서 한층 더 강해져 갔다. 음악을 듣는 동안에는 거리의 무례한 흑인도 주둔군의 파란 군복도 깨끗이 잊을 수가 있었다. 멜라니는 어느 틈엔가 자기가 새로 생긴 토요일 밤 악단의 단장이 되어버린 데 대해 약간 당황했다. 자기가 이런 지위에 추대된 것은 어떤 사람의 노래에도 음치인 주제에 이중창을 하는 맥클로어 자매의 노래에조차도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짐작되는 점이 없었다. 단장으로 추대된 진정한 이유는 멜라니가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인 하프 악단, 남성 합창단, 여자 만돌린 기타 악단의 세 단체를 토요일 밤 악단과 합병시켜 그 덕분에 애틀랜타가 훌륭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악단이 연주한 보헤미아의 처녀는 뉴욕이나 뉴 올리안스에서 들은 전문가들의 연주보다도 훨씬 월등하다는 평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그녀의 주선으로 부인 하프 악단이 합병되자 메리웨더 부인은 미드 부인과 화이팅 부인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멜라니를 악단의 단장으로 삼자는 말을 꺼냈다. 그 하프의 연주자들과 원만히 해나가는 이상 멜라니는 누구하고도 잘해나갈 수 있다고 메리웨더 부인은 주장했다. 부인 자신은 감리교회 합창대의 오르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간 연주자로서 하프라든가 하프 연주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존경하지 않았던 것이다. 멜라니는 또 전몰자 묘지미화 협회와 남부동맹 미망인 고아 구원 바느질 모임의 간사직도 맡게 되었다. 이 새로이 생긴 명예직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이 두 단체의 합동집회가 열린 뒤였다.
이 집회에서는 처음부터 시비가 잦았고 끝내는 큰 소란이 벌어져 일생 동안 사귀어온 우정이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될 정도였다. 문제는 남군 병사들이 묘지 가까이에 있는 북군 병사들 묘지 잡초를 뽑아줄 것이냐 안 뽑아줄 것이냐 하는 데에서부터 발생했다. 바로 옆에 풀이 무성한 살풍경한 북군 병사들이 묘지가 있는 한 부인들이 아무리 남군 전사자의 묘지를 단장하려고 해도 헛된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꼭 낀 우도 속에서 은근히 타고 있던 불은 금방 활활 타올라 두 단체는 북군과 남군이 두 파로 갈라져서 맞섰다. 바느질 모임 쪽은 잡초를 뽑는 데 동의했고 미화협회의 부인들은 정면으로 이에 반대했다. 미드 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은 후자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었다. 북군 병사의 묘지의 풀을 뽑아준다고요? 나 같으면 2센트만 받아도 북군 병사의 묘지를 모조리 파서 그놈들의 뼈를 실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겠어요. 이 늠름한 목소리를 듣자 두 단체는 일제히 일어나 각자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 집회는 메류에더 부인의 객실에서 열렸는데 부엌으로 쫓겨가 있던 메류에더 할아버지가 뒤에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그 싸움이야말로 프랭클린 전투에서 포문을 연 소총의 일제사격 같았다는 것이다. 이어서 할아버지는 이 부인들이 집회에 있는 것보다도 프랭클린 전투에 참가하는 편이 훨씬 안전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무튼 멜라니는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부인들이 한 복판으로 가서 그 소란함 속에서 그녀의 언제나 변함없는 조용한 목소리를 울렸던 것이다. 그녀는 흥분한 부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기가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당장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구 떨리고 있었으나 그래도 소란스러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여러분 부탁입니다 하고 계속 외쳤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만 우리들은 풀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꽃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께서 뭐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찰스 오빠의 묘지에 꽃을 가지고 갈 때마다 항상 그 곁에 있는 이름 모를 북군 병사의 묘지에도 꽃을 조금씩 바치곤 했습니다. 그 묘지가 몹시 가엽게 느껴져서요. 그들은 전보다도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두 갈래가 한편이 되어 한 가지 말을 외쳐댔다. 북군 병사의 묘지에? 에구머니, 멜라니, 어쩌면 그런 짓을 했지? 찰스를 죽인 것은 그 북군 병사들이 아닌가 말이야. 당신까지도 죽을 뻔했던 거예요. 글쎄 보우도 태어났었다면 북군이 죽였을지도 몰라. 그 놈들은 원래 테라를 불태워버리려고 했었잖아. 멜라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반대의 강압빛이 눌려 간신히 의자의 등받이를 잡고 몸을 의지했다. 자 여러분 하고 그녀는 애원하듯이 소리쳤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 중에 전사한 사람은 찰스뿐이니까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는 찰스가 묻혀있는 곳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나 오빠나 동생 되는 분이 어느 곳에 묻혔는지 그곳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이 메었다. 방 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미드 부인의 타는 듯한 눈이 점점 흐려져갔다. 부인은 전투가 끝난 후 다하시의 시체를 인수하려고 멀리 게트즈버그까지 갔지만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적지의 어디엔가 급히 판 참모 속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앨런 부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부인의 남편과 오빠는 모건 부대가 오하이오에 대하여 계획했던 저 불운한 공격에 가담하고 북군 기병대가 극성을 부릴 때 두 사람은 오하이오 강가에서 전사했다는 것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소식이었다. 두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앨리슨 부인의 아들은 북부의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 부인은 가난뱅이 중에서도 가장 가난했기 때문에 시체를 인수하러 갈 수도 없었다. 그 밖에도 전사자 명부에서 행방불명, 전사 거의 확실이란 글귀를 읽은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이 글귀야말로 그들이 출정하는 것을 보았던 남자들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최후의 통지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눈빛으로 멜라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러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거지? 그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도 없는 상처인데 말이야. 방 안의 고요 속에서 멜라니는 힘을 주어 이야기했다. 그분들은 어딘가 저 멀리 북부 땅에 있어요. 마치 북군 병사들이 묘지가 이곳에 있는 것처럼.
만일 북부의 여자들이 그들의 묘지를 파헤치겠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미드 부인은 가냘프게 공포에 찬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느 분인가 맘씨 고운 북부 여인이 북부 여자들 중에도 반드시 마음 착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무슨 말을 듣든 북부 여자는 모두 나쁘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믿어요. 만일 그런 맘씨 좋은 여자가 남군 병사의 묘지에 풀을 뽑고 꽃을 놓아준다면 비록 적일망정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만일 찰스가 북쪽에서 죽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해주었다는 것을 알면 저는 충분히 위로받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어찌 생각하시든 전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어지러워졌다. 저는 양쪽 모임에서 빠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군 병사의 묘지에는 어느 것이고 눈에 띄는 대로 풀을 뽑고 꽃을 심어주겠어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하든 그 일만은 그만두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반항의 소리와 함께 멜라니는 왈칵 울음을 터뜨리고 비틀거리며 문간 쪽으로 가려고 했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술집 현대 아가씨에 남자답게 피신하고 있던 메리웨더 할아버지가 헨리 해밀턴 숙부한테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멜라니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 모두들 흐느끼면서 그녀를 끌어안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모임은 끝나고 멜라니는 양쪽 단체의 간사로 뽑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풀을 뽑기로 했지. 괘씸하게도 돌리란 놈이 할아버지는 그다지 볼 일도 없으시니까 풀 뽑는 것을 도와주시겠지요 하면서 달라붙더라는 말씀이야. 난 북군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고 아무래도 멜라니가 하는 말이 옳다고 생각되는군. 그 여우 같은 부인들이 잘못이야. 그런데 이 나이에 더군다나 요통에 걸려있는데 풀을 뽑아야 하다니. 멜라니는 보아의 집의 부인관리위원도 되었고 새로 생긴 청년도서협회의 서적 수입에도 힘을 썼다. 한 달에 한 번 아마추어 극을 공연하고 있던 세스피언 극단까지도 애써 그녀를 끌어들였다. 너무나 내성적인 그녀는 석유 램프의 각광을 받으면서 나설 용기는 없었으나 달리 적당한 재료가 눈에 띄지 않으면 아무리 더러운 자루를 가지고서라도 의상을 만들어주는 일은 할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 독서회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만 읽을 것이 아니라 디킨즈의 작품이나 불워 리튼의 작품도 읽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 위해 투표를 한 것도 그녀 때문이었다. 그러나 독서회원으로 멜라니가 은근히 걱정하고 있던 젊은 청년이 제안한 것처럼 바이런 경의 시를 읽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는 밤마다 그녀의 작은 등불이 비치는 집으로 언제나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의 의자가 있었던 적은 없어서 그 때문에 부인들은 자주 현관 계단에 앉았고 그 주위에 모인 남자들은 난간이나 나무 상자나 아래쪽 잔디밭에 앉아야 할 형편이었다. 풀 위에 앉은 손님이 윌크스 내에서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가끔 스칼렛은 어쩌면 멜라니는 자기가 가난한 것을 저다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 걸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스칼렛은 피티고모댁을 전쟁 전과 같이 꾸미고 고급 포도주며 줄레비며 구운 햄이며 차게 만든 사슴의 허리살을 내놓을 때까지는 손님을, 특히 멜라니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저명한 손님을 그녀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지아의 영웅인 존 비 고든 장군도 가끔 가족 동반으로 그녀를 방문했다. 남부동맹의 시인 성직자인 라이안 신부도 애틀랜타를 지날 때에는 반드시 찾아왔다. 그는 그 재치로서 모여든 사람들을 반하게 했고 청하기도 전에 자작시인 리 장군의 칼이며 불의 명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복당한 군기를 읊으면서 언제나 부인들을 울렸다. 남부동맹의 부통령이었던 알렉스 스티븐스도 애틀랜타에 오면 꼭 들렀다. 그가 멜라니의 집에 와 있다는 이야기만 전해지면 집안은 금방 사람들로 꽉 차게 되고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이 병약한 사람의 낭랑한 목소리에 매혹되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대개 10여 명의 아이들이 따라와서 부모 품에 안겨 졸리운 듯이 꾸벅거리면서 평소의 취침 시간보다 더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란 뒤에 위대한 부통령의 키스를 받았다느니 남부의 대의의 지도를 도운 손과 악수한 적이 있다느니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었다. 애틀랜타로 찾아온 명사들은 누구든지 꼭 윌크스네를 찾아서 때로는 하룻밤을 그 집에서 지냈다. 그 때문에 조그맣고 납작한 지붕의 이 집은 사람들로 꽉 차서 인디아는 보우의 육아실로 되어 있는
조그만 방의 집 방석 위에서 자야만 했고 딜씨는 급하게 뒤쪽 산 울타리를 빠져나가 PT 고모댁의 쿠키한테서 아침 식사에 쓸 계란을 구워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도 멜라니는 그녀의 집이 마치 훌륭한 저택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멜라니는 사람들이 달아빠진 소중한 군기 주위에 모여들듯이 자기 주위에 모여드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미드 박사가 어느 즐거운 밤에 맥베드의 1절을 낭낭하게 낭독하고 나서 그녀의 손에 키스하고는 일찍이 우리의 영광된 남부의 대의에 대하여 연설한 그 음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을 때 멜라니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했었다. 친애하는 멜라니 부인, 당신 댁에 찾아오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이 특권이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또 당신과 같은 부인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요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북부 사람들은 남부의 남자들로부터 정기를 빼앗고 젊은 여자들에게서 웃음을 빼앗았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건강을 파괴했고 생활을 뿌리채 뒤엎었으며 우리들의 습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북부 사람들은 우리들의 번영을 파괴하고 50년이나 뒷걸음질을 시켰으며 대학에 들어가 있어야 할 청년이나 햇볕을 쬐며 쉬어야 할 노인의 어깨에 힘에 겨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토대가 될 당신들과 같은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부 사람들은 우리들의 번영을 파괴하고 50년이나 뒷걸음질을 시켰으며 대학에 들어가 있어야 할 청년이나 햇볕을 쬐며 쉬어야 할 노인의 어깨에 힘에 겨운 짐을 지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그 토대가 될 당신들과 같은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한 북부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칼렛은 PT 고모의 커다란 검은 숄로 부른 배를 가리고 그것이 눈에 두드러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프랭크와 함께 집 뒤의 산 울타리를 빠져나가 멜라니의 집 현관에서 열리는 여름밤의 모임에 갔다. 스칼렛은 항상 밝은 데에서 훨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렇게 그늘에 숨어 있으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도 눈치채이지 않고 애슐리의 얼굴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이 집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애슐리뿐이었다. 사람들이 이야기는 따분하고 답답하기만 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언제나 뻔한 것이었다. 맨 처음에는 괴로운 생활에서 시작하여 다음은 정치 문제로 옮겨가고 마지막에는 꼭 전쟁으로 낙찰되는 것이다. 부인들은 모두 물가가 비싼 것을 한탄하며 남자들에게 생활이 편해질 시절이 과연 돌아올 것인가 하고 물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는 신사들은 항상 꼭 돌아온다. 다만 그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생활고를 겪는 시대 따위는 순간적인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부인들은 남자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남자들 쪽에서도 부인들이 자기들의 거짓말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남자들은 여전히 계속 거짓말을 했고 부인들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했다. 누구나 괴로운 시대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괴로운 생활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 부인들은 더욱 심해져가는 흑인들의 교만이나 뜨내기 정상배들의 횡포나 곳곳에서 활개치는 북군 병사들의 굴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북부에서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조지아를 재건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신사들은 안심시키려는 듯이 대답했다. 재건은 당장이라도 끝나게 된다. 즉 민주당원이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금방 끝이 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인들도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때쯤이냐고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 이런 정치 이야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이전에 남부동맹의 군인이었던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어디서고 화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고받는 이야기의 결론은 처음부터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이라는 말이 이야기 가운데 언제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만일 영국이 그때 남부의 입장을 인정하였다면, 만일 대통령인 제프 데이비스가 목화를 전부 징발하여 봉쇄가 엄중해지기 전에 영국에 보냈었더라면, 만일 롱스트리트가 게티즈버그에서 명령에 복종했었더라면, 만일 제브 스튜어트가 리 장군이 그를 필요로 했을 때 그 공격에 참여했었더라면, 만일 철벽 장군 잭슨이 전사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빅스버그가 함락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늘 하는 말은 만일 존스턴 장군을 훗 장군과 교체하지 않았더라면 이나
또는 만일 존스턴 장군이 아니라 훗 장군에게 달턴의 지휘를 맡겼더라면 이었다. 만일 일찍이 보병이나 기병이나 포병이었던 그들이 그래도 사는 보람이 있었던 옛날을 회상하며 이런 겨울의 쓸쓸한 저녁 무렵에 그 몹시 뜨겁던 한여름철을 상기하고 고요한 저녁 어스름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들은 옛날이 생기있는 흥분을 되찾고 낮고 느릿한 이야기 소리도 더욱 빨라져 가는 것이다. 모두들 다른 이야기는 조금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하고 스칼렛은 생각했다. 전쟁 이야기뿐이야. 언제나 전쟁 이야기로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아마 전쟁 이야기밖에는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그럴 게 뻔해.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린 사내 아이들이 아버지의 팔에 안겨 숨을 헐떡거리고 눈을 반짝이면서 한밤중에 일어난 일이며 맹렬한 기병이 돌격이며 적진의 흉벽에 군기를 꽂은 이야기들을 열심히 듣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북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돌격의 함성을 듣고 다리를 다친 병사들이 축 늘어진 너덜너덜한 군기를 들고 빗속을 진군하는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역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겠지. 북군과 싸워 맹인이 되거나 불구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혹은 전사하는 것이 장렬하고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아이들은 모두 즐겨 전쟁을 기억에 남기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은 싫다. 전쟁 따위는 생각만 해도 싫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은 깨끗이 잊고 싶다. 오, 정말 잊을 수만 있다면. 멜라니가 테라의 이야기를 하고 스칼렛을 여장부로 만들어 그녀가 침입자와 맞서서 찰스의 군도를 되찾고 어떻게 해서 불을 껐는가를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 그때마다 온몸이 근질근질했다. 스칼렛은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불쾌해졌고 자부심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 왜 모두들 잊지를 못하는 걸까? 어째서 지나간 일 따위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걷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전쟁을 하다니 우리들은 바보였던 거야. 전쟁을 한시라도 빨리 잊어버리면 그만큼 우리들은 행복해질 텐데. 그러나 그녀 이외에는 아무도 잊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스칼렛은 멜라니에게 비록 어두운 곳일지라도 남에게 모습을 내놓기가 무섭다고 숨김없이 말할 수 있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다. 이 설명은 아이를 낳는 문제라면 무슨 일이고 매우 신경과민이 되어 있는 멜라니에게는 곧 짐작이 되었다. 멜라니는 아기를 하나 더 갖고 싶어 했지만 미드 박사도 이번에 아기를 낳으면 그녀의 생명을 잃게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운명에 대해 거의 체념해버린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거의 스칼렛에게 붙어다니는 형편이었다. 스칼렛은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게다가 출산 시기가 나빠서 짜증스럽기만 했으므로 멜라니의 그와 같은 태도가 감상적인 어리석은 짓으로만 생각되었다. 그러면서도 박사의 명령으로 애슐리와 그 아내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스칼렛은 지금 애슐리와 항상 만나고는 있었으나 그래도 단둘이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애슐리는 매일 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그날 일을 보고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는 프랭크와 피티 고모가 있었고 더 형편이 나쁠 때에는 멜라니와 인디아까지 동석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무적인 보고를 듣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일부러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낳는 일만 없었더라면 하느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에 매일 아침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공장에 갈 수가 있을 텐데 귀찮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 호젓한 숲을 빠져나가면 전쟁 전이 평화롭던 시골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이 들으련만 아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그에게 사랑의 말을 시키려 들지 않을 것이다. 사랑 따위는 조금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다.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그녀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와 단둘이 있게 되면 애슐리는 분명히 애틀랜타에 온 뒤로 쓰고 있던 그 정 떨어지는 예의의 가면을 벗어 던질는지도 모른다. 혹시 어쩌면 다시 옛날의 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비록 애인 사이는 될 수 없을지라도 다시 한번 친구 사이는 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그녀의 차갑고 고독한 마음도 그의 뜨거운 우정에 감싸여서 따뜻해지겠지. 이 아이를 낳고 완전히 몸이 그전처럼 되면 하고 그녀는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매일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집안에 틀어박혀 안달이 나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애슐리와 단둘이 있고 싶은 생각 때문만은 아니었다. 제자손은 그녀를 필요로 했다.
제재소는 그녀가 사실상 총감독을 그만두고 휴와 애슐리에게 관리를 맡긴 이래로 줄곧 결손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휴는 매우 애를 쓰며 일했지만 말할 수 없이 무능했다. 흥정도 서투르고 일을 감독하는 것은 더욱 서툴렀다. 누구한테나 값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감쪽같이 속기만 했다. 말주변이 좋은 청부업자가 이 제목은 품질이 나빠서 정한 값을 받을 만한 물건이 못 된다고 하면 자기는 신사인 만큼 사과하고 값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1000피트의 마루판자 값으로 그가 받은 금액을 듣자 그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울음을 터뜨렸다. 제재소에서 지금까지 제재한 제목 중에서도 제일 질 좋은 마루판잣감인데 그가 그것을 형편없는 헐값으로 팔아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노동자들을 잘 구슬려 놓지도 못했다. 흑인들은 날마다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종종 그 임금으로 몽땅 술을 마셔버리고는 취해서 다음날 아침은 제재소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럴 경우 휴는 할 수 없이 다른 인부를 모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공장 일이 시작되는 것이 늦어져 애로가 많았다. 휴는 며칠씩이나 계속 시내로 제목을 팔러나가지 못했다. 휴의 손가락 사이로 이익이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보고 스칼렛은 자기의 무력과 그의 무능에 머리가 돌 지경이었다. 그녀는 해산을 하고 나서 전과 같이 활동하게 되면 당장 휴를 내보내고 다른 관리인을 두겠다고 마음먹었다. 누구를 데리고 오든지 휴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는 해방된 흑인에게 골탕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툭하면 일을 쉬는 해방된 흑인을 상대해서는 아무도 변변히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랭크 하고 그녀는 말했다. 없어진 노동자들 때문에 휴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 난 뒤의 일이었다. 전 죄수를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킬까 생각하고 있어요. 일전에 토미 웰번 내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조니 갤리거에게 검둥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전혀 일이 진척되지 않아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째서 죄수들을 고용하지 않느냐고 하더군요. 과연 좋은 생각이구나 싶었어요. 마치 공장처럼 싼 임금으로 데려올 수도 있고 식비도 무척 싸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마음대로 죄수들을 부려도 노예 해방국으로부터 말벌처럼 몰려와서 호den꼴을 당하는 일도 없거니와 자기들의 일도 아닌데 까다로운 소리를 하러 오는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조니 갤리거와 토미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곧 조니를 데려다가 휴가하는 공장을 맡기려 해요. 조니는 그 수많은 아일랜드의 난폭한 사람들을 턱으로 부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죄수들을 부려서 많은 실적을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죄수. 프랭크는 말도 나오지 않았다. 죄수를 데려온다는 것은 스칼렛이 지금까지 제안한 여러 가지 난폭한 계획 중에서도 가장 나빴다. 이것은 적어도 프랭크와 그가 들어있는 보수파 사람들에게는 매우 나쁜 일로 생각되었다. 죄수를 고용한다는 것은 전쟁 후 주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였다. 죄수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되자 정부에서는 철도 건설이나 테레비뉴 최출임이나 삼림 벌채 사업자 같은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곳에 죄수들을 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프랭크나 그의 얌전한 신앙심 깊은 친구들도 이 제도가 부득이하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그래도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하고 있었다. 그들 대다수는 노예제도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난날의 노예제도보다도 훨씬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칼렛은 죄수를 고용하고 싶다는 것이다. 만일 그녀가 그런 짓을 한다면 자기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머리를 둘 수 없게 된다고 프랭크는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가 공장을 스스로 경영하는 것보다도 또는 지금까지 그녀가 한 어떤 일보다도 훨씬 나빴다. 그의 지금까지의 반대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라는 질문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심각했다. 그것은 매춘이나 같은 인신매매이다. 만일 그녀에게 이것을 허락한다면 그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불구리 신념으로 프랭크는 용기를 돋우어 스칼렛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막았다. 그의 어투가 너무나 강경했기 때문에 그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를 달래기 위해 진심으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온순하게 말했다. 다만 휴와 해방된 흑인들에게 너무나 골탕을 먹었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거라고 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죄수를 쓰면 그녀의 가장 어렵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프랭크가 저토록 야단을 친다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제재소의 어느 한쪽이라도 이익을 본다면 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슐리가 하는 제재소도 휴가 하는 제재소와 별 차이가 없었다.
맨 처음 스칼렛은 애슐리가 좀처럼 일을 터득하지 못하고 그녀가 경영할 때보다 갑절의 이익을 올려주지 못하는 데 대해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실망하기도 했다. 그는 머리가 퍽 영리하고 책도 많이 읽었으니까 굉장한 성공을 거두어서 듬뿍 이익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적은 효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경험이 없는 데다가 실수를 하는 점이나 장사에 대한 재치가 전혀 없는 점이나 절박한 거래를 할 경우에 융통성이 없는 점 등은 효와 다를 바가 없었다. 애슐리를 사랑하고 있는 스칼렛은 곧 그를 두둔할 생각만 하고 두 사람을 똑같이 놓고 생각지 않았다. 휴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바보이지만 애슐리는 다만 장사에 익숙지 못한 것뿐이다. 그래도 애슐리는 자기처럼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견적을 따로 세워 틀림없이 값을 정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만 걱정이 되는 것이다. 또 때때로 그가 마루판자와 토대판자를 구별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신사이고 본성이 정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악당을 모두 믿으려 했다. 그 때문에 만일 그녀가 적당히 간섭하지 않았더라면 몇 번이나 손해를 보았을 것이다. 또한 그는 남에게 호의를 가지면 상대방이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는지 재산이 많은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외상으로 자꾸 제목을 팔아버리는 것이었다. 그 점에서는 그도 프랭크와 똑같은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장사를 터득할 것이다. 터득할 때까지만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는 그의 실수에 대해 상냥하게 어머님처럼 굴면서 참았다. 매일 밤 그가 지쳐서 맥이 풀린 채 들르면 그녀는 실증도 내지 않고 재치 있고 도움이 되는 지시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워줘도 그의 눈에는 이상스레 생기 없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람이 달라져 버린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그와 단둘이 만날 수만 있다면 분명히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다. 애슐리가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행복하지 못한 점이 그를 훌륭한 제목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휴나 애슐리처럼 수완이 없는 사나이들에게 제재소를 맡겨두는 것도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힘들게 일하며 자기가 활동하지 못할 이 몇 달 동안에 대비하여 지극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왔었는데 경쟁 상대자들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가장 좋은 단골 손님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아, 다시 일을 하기만 되면 애슐리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면 그도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니 갤리거에게 다른 쪽 제재소를 맡기고 자기가 판매 일을 맡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돼 나갈 것이다. 만일 휴가 계속해서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하면 운반차에 마부라도 하게 해야겠다. 그 사나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가 고작이다. 물론 갤리거는 머리는 잘 돌아가지만 뻔뻔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달리 사람이 없자는가. 머리가 좋고 정직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강하게 자기를 위해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일까. 그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지금 휴를 대신해서 일해준다면 그리 걱정할 것도 없으련만. 토미 웰버는 등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내에서 가장 바쁜 청부업자로서 듬뿍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다. 메르웨더 부인과 르네도 장사가 잘 되어서 시내에다 빵가게를 차렸다. 르네는 프랑스 사람답게 제법 야무지게 가게를 잘 관리해 가고 있었다. 메르웨더 할아버지는 난로 구석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좋아서 르네 대신 파이 집마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다. 시몬스 형제도 무척 바빠서 하루에 3번씩이나 교대하면서 벽돌을 굽고 있었다. 또 켈스 화이팅도 고수머리를 펴는 약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흑인들에게 고수머리는 공화당에 투표할 수 없게 될는지도 모른다고 선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그녀가 알고 있는 영리한 청년들은 의사든지 변호사든지 상점 주인이든지 모두들 한 가지로 잘 해나가고 있었다. 전쟁 직후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허탈감이 깨끗이 사라져버리자 자기들이 재산을 만들기에 바빠서 그녀의 재산 축적을 거들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바쁘지 않은 남자는 휴와 같은 형이나 또는 애슐리와 같은 형의 남자들 뿐이었다. 장사를 하면서 게다가 아이까지 낳아야 하다니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이제 다시는 아기 따위는 안 가질 테야 하고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다른 여자들처럼 연년생으로 낳지는 않을 테다. 지겨워. 그러다가는 1년 중 6달은 공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젠 단 하루도 공장에서 떠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됐다. 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프랭크에게 똑똑히 말해둬야지. 프랭크는 아이들을 많이 두고 싶어 하지만 그 점은 어떻게 프랭크를 잘 구슬리면 된다. 그녀의 결심은 섰다. 이번에만 낳고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제재소가 그녀에겐 더 소중한 것이다. 스칼렛의 아기는 여자아이였다. 조그맣고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털없는 원숭이처럼 미울 뿐만 아니라 신기할 정도로 프랭크를 닮았다. 아기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아기는 예쁘게 보이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못생긴 아기라도 커가면서 모두 예뻐지게 마련이라고 말해주는 정도의 인정미는 가지고 있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엘라 로레나라고 지었다. 엘라는 할머니 엘렌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리고 로레나는 남자아이들의 이름에는 로버트 이 리라든가 철벽장군 잭슨이라든가 하는 이름이 인기가 높고 또 흑인 아이들에게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든가 이맨시페이션이라든가 하는 이름이 인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여자아이 이름으로서는 제일 유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기가 태어난 때는 애틀랜타가 광란의 흥분 속에 휩싸이고 재난의 징후로서 시의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던 일주일 동안에 한창 술렁거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고 자랑스럽게 외쳐대던 한 흑인이 체포되었는데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감옥은 KKK단의 습격을 받아 그 흑인은 주도세도 모르게 살해되었다. KKK단의 그런 행동은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공공연하게 법정에 나가 증언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중 앞에 나와 그녀의 부끄러움을 여러 사람들 앞에 공개해야 할 바엔 차라리 그녀의 아버지나 형제들은 그녀를 총으로 쏘아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흑인을 죽인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치에 맞는 해결 방법이었고 사실 단 하나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는 격분하였다.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그 처녀가 대중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백인 남자들을 모두 감옥에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KKK 단원들을 전부 제거하겠노라고 맹세하고 군인들은 닥치는 대로 시민들을 체포했다. 흑인들은 겁을 집어먹고 침통한 표정으로 복수에 불타는 군중들에 대해서 불평하였다. 시내에는 군 당국이 대규모의 교수형을 감행해서라도 범법자 일당을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느니 아니면 흑인들이 단결하여 백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느니 하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졌다. 시민들은 문에 자물쇠를 달고 거창을 내리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남자들은 불안해서 여자와 아이들만 아무런 보호 대책도 없이 집에 놔두고 밖으로 일하러 나갈 수는 없었다. 스칼렛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 애슐리가 KKK단에 가입할 만큼 분별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프랭크가 나이도 많고 혈기도 없는 것을 무기력하게 조용히 하느님께 감사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군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두 사람을 체포라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어찌해서 또 KKK단의 바보 같은 젊은 멍청이들은 쓸데없는 참견을 해서 이처럼 북군을 화나게 해버렸다는 말인가. 아마도 그 처녀는 폭행 같은 것은 전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바보 같은 공포심에 쫓겼을 뿐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하약통을 향하여 심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신경이 긴장될 대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 스칼렛은 점차로 기력을 회복해갔다. 테라가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건강한 강인성이 지금 크게 도움이 되었다. 엘라 로레나가 태어난 지 2주일도 안 되었는데 마루 위에 일어나 앉아있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가만히 있기가 지루할 정도였다. 그녀는 3주일이 지나자 일어나서 아무래도 공장을 둘러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애슐리와 휴는 그들의 가족을 하루 종일 방치해두는 것이 걱정되어 제재소를 휴업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충돌이 발생했다. 새로 아버지가 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프랭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 속에서는 절대 외출해서는 안 된다고 스칼렛을 급구 만류했다. 만일 그가 스칼렛의 말과 마차를 상마차 집에 맡겨두고 자기 이외의 사람은 누가 오든지 간에 내주지 말라고 말해두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프랭크의 명령 따위는 염두에도 두지 않고 주저없이 일하러 나갔을지도 몰랐다. 게다가 더욱 난처한 일은 그와 마미가 함께 그녀가 아기를 낳고 누워있는 동안에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숨겨둔 돈을 찾아내어 프랭크가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 집어넣어 버린 것이었다. 그 때문에 상마차도 지금은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스칼렛은 프랭크와 마미에게 마구 투정을 부렸다. 또 방법을 바꾸어 빌며 사정을 해보기도 했다. 그래도 안 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아주 고집센 아이처럼 아침 내내 울면서 보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들로부터 들은 것은 단지 다음과 같은 말뿐이었다. 참 당신도 토라진 계집아이 같구려. 스칼렛 아씨, 그렇게 언제까지나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젖이 쉬어져서 아기가 배탈이 나게 돼요. 정말이에요. 몹시 화가 난 스칼렛은 볼이 잔뜩 부어 뒷마당을 빠져나가 멜라니네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맘껏 소리치며 울분을 터뜨렸다. 나는 걸어서라도 제재소에 나갈 테예요. 애틀랜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내 남편은 나쁜 사람이라고 떠들어댈 테예요. 응석부리는 철없는 아이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나를 위협하는 놈은 누구를 막론하고 쏘아버릴 테예요. 그리고 또 무서워서 앞쪽 현관에는 나가보지도 못하는 멜라니는 이렇게 위협을 당하자 기가 질리고 말았다. 어머나, 그런 위험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언니에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난 죽어버릴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나는 가겠어요. 기어코 갈 테야. 걸어서라도 말해요. 멜라니는 물끄러미 그녀를 쳐다보면서 이것은 해산 때문에 아직 몸이 풀리지 않은 여자의 히스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스칼렛의 얼굴에는 제랄드 오하라가 무언가 결심했을 때 항상 그의 얼굴에 나타나던 것과 똑같은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무모한 결의가 나타나 있었다. 그녀는 스칼렛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언니처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애슐리를 항상 집에만 있게 하고 제재소로 보내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내 잘못이에요. 아, 스칼렛, 나는 그런 바보예요. 난 애슐리에게 나는 전혀 무섭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언니와 피티 고모님과 함께 지내겠어요. 그렇게 되면 애슐리는 일하러 나가도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스칼렛이라고는 하지만 애슐리가 이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혼자 힘으로 해나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녀는 외쳤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애슐리가 항상 식구들 걱정만 한다면 일을 해보았자 더 나을 것도 없어요. 모두가 너무 미워요. 피터 할아범까지도 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상관없어요. 혼자서 갈 거예요. 어디든 내 발로 걸어가서 검둥이 인부를 찾아낼 거예요. 오,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몹쓸화를 당할지도 몰라요. 디케이터가의 샨티다운이라는 마을에는 나쁜 흑인들이 득실거린대요. 그런데 언니는 바로 그 옆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맡겨주세요. 제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달리 생각해 보겠어요. 바로 집으로 가서 쉬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언니는 매우 필요해 보여요. 꼭 약속해 주세요. 너무도 화를 내어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스칼렛은 마지못해 멜라니와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 식구들이 화해하려는 눈치만 보여도 싹 외면해버렸다. 그날 오후 웬 낯선 남자가 멜라니네 산울타리를 돌아서 피티 고문의 뒷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확실히 마미와 딜씨가 말하던 멜라니 아씨가 거리에서 데려다 지하실에 잠을 재워준 인간 쓰레기 중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멜라니의 집에는 과거에 하인들의 거실과 술창고로 쓰던 방이 3개나 있는 지하실이 있었다. 딜씨가 지금 그 방 중에 하나를 쓰고 다른 2방은 항상 다 헤어진 누더기를 걸친 떠돌이들이 오가며 쓰고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멜라니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으며 그녀가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마미나 딜씨가 이야기한 대로 길거리에서 데려오는 것일 것이다. 마치 위대한 사람들이나 높으신 사람들이 그녀의 조그마한 객실로 모여들듯이 불행한 사람들도 식사와 잠자리가 주어지고 게다가 도시락까지 싸서 주는 그녀의 지하실로 기꺼이 찾아오는 것이다. 지하실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폭하고 무식한 남군의 병사 출신이거나 아니면 일할 곳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집이 없는 사람이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머리는 산발인데다가 말이 없는 애새끼들을 데리고 온 시꺼멓고 말라빠진 시골 여자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일도 흔히 있었다. 그런 여자들은 전쟁 과부들로서 농토를 잃고 뿔뿔이 헤어져서 간 곳을 알 수 없는 친척들을 찾고 있었다. 간혹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혹은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 사람이 묻게 되어 마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면 쉽게 장사미천을 벌 수 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매혹되어서 찾아온 것이었다. 한 번은 공화당원이 자고 간 일도 있었다. 적어도 마미가 우기면서 주장한 바에 의하면 그는 공화당원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말이 방울뱀을 쉽사리 찾아낼 수 있듯이 공화당원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리 멜라니가 인정이 많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11월이 약한 햇빛을 쬐면서 옆쪽 현관에 앉아있던 스칼렛은 그렇다. 저 사나이는 멜라닌의 지하실에 묵고 있는 절름발이 중에 한 명이다. 더구나 진짜 절름발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뒷마당을 지나 이리로 다가오는 그 사나이는 윌 벤팅과 마찬가지로 나무 의족의 도움으로 절름거리면서 걸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노인이었다. 벗겨진 대머리가 분홍빛을 띠고 있었으며 지저분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의 절반이 하얗게 센 턱수염은 혁대에 닿을 만큼 길었다. 흉터 자국이 나있는 험상궂은 얼굴로 미루어 보아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지만 체격에는 그런 노쇠한 티가 조금도 엿보이지 않았다. 바싹 말라서 보기에는 흉했지만 나무 의족을 대고 있는 처지로서는 제법 뱀처럼 날랜 동작이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와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보기 드문 르 소리를 내며 콧소리로 말을 꺼내기 전에 이미 스칼렛은 이 사나이가 산골 출신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비록 누더기를 입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이 산골 사나이가 그러하듯이 그에게도 어딘지 모르게 어떤 대먹지 못한 행동이나 실없는 짓을 용납하지 않는 날카롭고도 과묵한 긍지가 엿보였다. 담뱃진이 턱수염에 묻어 있었고 커다란 담배 뭉치를 씹고 있느라고 얼굴이 비뚤어져 보였다. 코는 선이 가늘면서도 울퉁불퉁했고 눈썹은 숱이 많은 데다 마귀 할멈이 머리카락처럼 꼬였으며 텁수룩하게 자란 머리카락은 귀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마치 복슬복슬한 살쾡이의 귀를 연상케 했다. 이마 밑에는 한쪽 눈구멍이 쑥 패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뺨을 거쳐 수염이 나 있는 데까지 엇비슷하게 한 줄기의 상처 자국이 나 있었다. 다른 한쪽 눈은 작고 옅은 색조를 띠고 있었는데 차갑고 좀처럼 깜빡이지 않는 냉혹한 눈이었다. 바지 허리끈에는 집도 씌우지 않은 커다란 권총이 채워져 있고 다 떨어진 장화목에는 사냥용 칼자루가 내밀고 있었다. 그는 스칼렛의 시선을 차갑게 맞받으면서 말을 꺼내기 전에 난간 받침대 너머로 침을 뱉었다. 그의 한쪽 눈에는 경멸의 빛이 보였다. 그녀에 대한 경멸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경멸이었다. 윌크스 부인으로부터 댁의 일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소이다 하고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것은 평소에 말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녹이 쓴 음성으로 말하기가 힘겨운 듯 천천히 이야기했다. 내 이름은 아치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부탁할 일은 없어요, 아치씨. 아치라는 것은 내 이름이요. 실례했어요. 성은 무엇이지요? 그는 또 침을 뱉었다. 그런 것은 당신이 몰라도 돼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치만으로도 충분하오. 당신의 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요. 당신에게 부탁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윌크스 부인은 당신이 바보처럼 혼자서 돌아다닐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내게 마부 노릇을 해드리라고 보내셨단 말이오. 정말이에요? 하고 스칼렛은 이 사나이의 무례함과 멜라니의 지나친 간섭에 몹시 화가 나서 외쳤다. 그의 한쪽 눈은 차가운 증오심을 담고 그녀의 눈을 노려보았다. 정말이오. 남자가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여자가 굳이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 기어이 가야겠다면 같이 가드리지요. 나는 검둥이를 몹시 싫어해요. 북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담배를 다른 쪽 볼로 옮기고 권하기도 전에 계단 맨 위에 앉았다. 나는 여자를 따라다니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윌크스 부인께서 제게 고맙게 대해주시고 지하실에서 재워주시기 때문에 그 부인의 청으로 이리로 온 것이오. 하지만 하고 스칼렛은 마지못해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생글생글 웃기 시작했다. 이 늙은이의 불량스러운 태도는 비위에 거슬렸지만 그가 도와준다면 일은 간단해진다. 그를 마부로 고용하면 시내에도 갈 수 있고 공장에도 갈 수 있으며 고객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면 누구도 그녀가 위험하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고 또 그의 생김새로 보아 나쁜 소문이 날 염려도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에게 부탁하기로 할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남편이 승낙하면 말이에요. 프랭크는 아치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결국에는 마지못해 동의하고 상마차 집으로 말과 마차를 다시 돌려달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그는 스칼렛이 어머니가 되면 어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것이 불쾌하기도 하고 실망도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진절이 나는 제재소로 기어이 나갈 작정이라면 아치는 분명히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 애틀랜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시작된 것이었다. 아치와 스칼렛은 절묘하게 조화된 한 쌍이었다. 그것은 흙 받침대 위로 나무 의족을 뻗은 매우 무섭게 생긴 지저분한 노인과 얼굴을 찡그리고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쁘고 단정한 옷맵시의 젊은 부인과의 조화였다. 이 두 사람은 언제나 여간에서 서로 말을 걸지 않았고 분명히 서로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가 필요해서, 즉 노인은 돈이 필요하고 그녀는 보호가 필요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시내의 부인들은 적어도 그따위 버틀러 같은 놈팡이와 뻔뻔스럽게 마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다. 부인들은 버틀러가 요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석 달 전에 그가 이 도시를 갑자기 떠난 후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누구도 스칼렛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아치는 말수가 적은 남자로서 누가 말을 걸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며 대답을 한다 해도 입속에서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매일 아침 멜라니의 집에서 나와 피티고무댁 현관 계단에 앉아 담배를 씹거나 침을 뱉거나 하면서 스칼렛이 나오기를, 그리고 피터가 마구간에서 마차를 끌어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터 영감은 마치 그가 악마나 KKK 단원이기나 한 것처럼 두려워하였으며 심지어는 마미까지 말도 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그의 옆을 지나다녔다. 그는 흑인을 싫어하였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는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권총과 칼 이외에 한 자루의 권총을 더 차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훨씬 멀리 흑인들 사이에까지 퍼져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권총을 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혁대에 손을 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심리적인 효과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아치 근처에서 웃을 만큼 용기 있는 흑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호기심 때문에 스칼렛은 언젠가 왜 흑인들을 싫어하느냐고 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듣자 깜짝 놀랐다. 대개 어떤 것을 물어보아도 그런 것은 당신이 알 필요가 없소 하고 대답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싫어합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소. 또 한 놈도 고용한 적이 없소. 전쟁이 일어난 원인 또한 그 검둥이란 놈들 때문이 아니오. 놈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에 참가했었잖아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죠. 나는 양키도 아주 싫어하고 있소. 검둥이보다도 더 싫소. 수다스러운 여자가 싫은 것만큼이나 싫소.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무례한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스칼렛은 화가 나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쫓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노인이 없으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이 사나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는 예의가 없고 추접스럽고 때로는 고약한 냄새가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맡은 일만은 착실히 해나가고 있었다. 공장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단골을 찾아다닐 때에도 마차로 태워다 주었고, 그녀가 장사 이야기를 하거나 무엇을 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침을 뱉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하면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마차에서 내릴 때에는 그 뒤를 따라서 내리고 그녀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강아지처럼 따라다녔다. 그녀가 난폭한 인부들이나 흑인, 그리고 북군 병사들 틈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녀의 팔꿈치에서 한 걸음도 안 되는 곳에 바짝 붙어 있었다. 어느덧 애틀랜타의 사람들은 스칼렛과 그 보호자가 눈에 익어버렸다. 눈에 익자 부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녀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KKK단의 사형 이후로 부인들은 사실상 집에 완전히 갇혀버린 셈이 되었다. 물건을 사기 위해 거리로 나가려면 대여섯 사람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지 않으면 나가지도 못했다. 사교를 좋아하게끔 태어난 부인들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래서 자존심 같은 것은 주머니 속에 넣고 스칼렛에게 아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가 볼 일이 없을 때에는 기꺼이 언제나 빌려주어 다른 부인들이 데리고 다니게끔 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치는 애틀랜타의 명물이 되어버렸다. 부인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그가 시간이 날 때만 기다렸다. 아침 식사 시간에 애들이나 혹은 흑인 심부름꾼들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갖고 오지 않는 날은 거의 없었다. 오늘 오후 아치가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발 좀 빌려주세요. 묘지에 꽃을 바치러 갈까 해서요. 나는 여성용 모자 가게에 꼭 가야 해요. 나는 넬리 숙모를 마차에 태워 산책을 시켜드릴까 해서요. 나는 피터스 가로 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치를. 그는 처녀이든 주부이든 미망인이든 모두 마차에 태워주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 고집센 경멸의 눈빛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그는 흑인들과 북부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상으로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만 멜라니만은 예외였다. 처음에 부인들은 그의 난폭함이 두려워 몸서리를 쳤으나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그리고 담뱃진을 뱉어낼 때 이외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삐를 잡고 있는 말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쓰이지 않아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메리웨더 부인 같은 사람은 마차 앞자리에 아치가 앉아있는 것도 깜빡 잊고 자기 조카딸이 해산하는 모습을 하나도 빼지 않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정도였다.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전쟁 전에는 그는 이 부인들이 부엌에조차 발을 들여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부인들은 아마 뒷문으로 먹을 것만 주고 쫓아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그가 곁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을 환영했다. 거칠고 무식하고 지저분하기는 했지만 그는 부인들과 재건의 공포와의 중간적인 위치에 선 보루가 되었다. 그는 친구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하인도 아니었다. 고용된 호위자였으며 낮에 남자들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나 혹은 밤에 집을 비우게 될 때 여자들을 보호해주는 것이었다. 아츠가 그녀를 보호하게 되면서부터 프랭크는 밤만 되면 항상 외출하는 것 같이 스칼렛에게는 생각되었다. 가게의 장부를 맞춰봐야겠다는 둥, 그리고 요즘은 일이 너무 바빠서 낮에 가게를 열고 있는 동안에는 전혀 그럴 사이가 없다는 둥 하고 말했고, 또 친구들이 병이 났기 때문에 병간호를 하러 가야 한다고도 했다. 또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이는 민주당원의 모임에서는 투표권의 회복을 획책하고 있었는데 프랭크는 이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스칼렛은 이 모임을 기껏해야 존 비 고든 장군의 공적이 리 장군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장군보다도 크다는 토론을 하거나 다시 한번 전쟁을 해보라고 떠드는 정도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상 그녀는 투표권 회복 등을 온눈에 보았자 그러한 방향으로는 조금도 발전이 없다는 것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즐겼으며 이날 밤은 늦게까지 집을 비웠다. 애슐리도 아픈 친구를 문병하기도 하고 민주당원의 모임에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대개 프랭크와 같은 날 오후에 외출하곤 했다. 그런 밤엔 아치는 피티고모, 스칼렛, 웨이드 그리고 어린 엘라를 보호하면서 뒷마당을 가로질러 멜라니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두 집 식구들은 한데 모여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부인들이 바느질을 하고 있는 동안 아치는 객실 소파에 편하게 다리를 뻗고 누워 숨을 쉴 때마다 잿빛 수염을 떨어가면서 코를 골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소파에서 자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이 집 가구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만큼 그가 깨끗한 깔개 위에 장화를 척 올려놓고 의자에 앉을 적마다 부인들은 은근히 그를 원망했다. 그러나 한 사람도 그것을 꾸짖을 만한 용기는 없었다. 오히려 그가 기분 좋게 잘 수 있어 다행스러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뿔 닭대처럼 시끄럽게 조잘거리는 여자들의 말더리를 듣자면 미칠 것만 같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을 들은 뒤이기 때문에 더욱 다행스러워했다. 스칼렛은 가끔 아치가 어디서 왔는지, 멜라닌의 지하실에서 지내게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지내왔는지 궁금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었으나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의 무시무시한 애꾸눈의 얼굴에는 그런 궁금증들을 금방 달아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다만 그의 말소리에 북방 산악지대의 사투리가 섞여 있다는 것과 그가 군대에 있다가 종전 조금 전에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것뿐이었다. 아치의 과거가 드러나게 된 것은 그녀가 휴 엘싱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라 한 말이 원인이 되어서였다. 어느 날 오전 노인은 그녀를 마차에 태우고 휴가 있는 공장으로 갔다. 그런데 공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었다. 흑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휴가 나무 밑에서 기운 없는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날 아침 일꾼들이 없어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스칼렛은 화가 나서 사정없이 휴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량의 제목 주문, 그것도 무척 급한 주문을 받아왔는데 정력과 매력과 흥정솜씨를 발휘하여 겨우 그 주문을 받아왔는데 와서 보니 공장은 한가하니 이 모양이었던 것이다. 저쪽 제재소로 가주세요 하고 그녀는 아치에게 명령했다. 그래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알고 있어요. 점심도 먹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당신께는 그만한 대접을 하고 있잖아요. 난 윌크스 씨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게 하고 이 제목을 서둘러서 빼내도록 하겠어요.
아마도 저쪽 인부들도 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큰일 났어요. 휴 엘신 같은 바보는 처음 봤어요. 조니 갤리거가 요즘 하고 있는 가게의 건축을 마치면 당장 휴를 관두게 할 거예요. 게으름뱅이 아일랜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해방된 흑인 따위는 딱 질색이라고요. 그런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조니 갤리거를 데려다가 죄수들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겠어요. 그 사람이라면 죄수들을 부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면 꼭. 아치는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기가 차 있었다. 그는 녹슨 목소리로 싸늘하게 노여운 듯이 말했다. 당신이 죄수를 고용하게 되면 나는 떠나겠소. 스칼렛은 놀랐다. 아니 왜요? 죄수를 고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알고 있소. 죄수를 잡는다고 하는 편이 나을 것이오. 노새처럼 사람을 사는 일이오. 그들은 노새보다도 더 나쁜 대우를 받게 되오. 때리고 굶기고 죽도록 혼을 내고 도대체 누가 죄수들의 뒤를 보아주지요? 주정부는 돌봐주지 않소. 단지 빌려준 돈만 받을 뿐이요. 죄수를 빌려온 사람들도 뒤를 돌봐주지 않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값싼 밥을 먹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시킨다는 것뿐이요. 부인, 나는 지금까지 여자를 단 한 번도 대단하게 여기질 않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더욱 하찮게 여겨지는군요. 그것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있소. 하고 아치는 짧게 말을 하더니 잠시 사이를 두었다. 나는 그럭저럭 40년이나 죄수 생활을 했으니까. 스칼렛은 숨을 죽이고 한순간 좌석 뒤로 몸을 움츠렸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치의 의문점, 즉 자기의 성과 출생지와 과거의 생활에 대해 일절 말하려 하지 않던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또한 말을 잘 하지 않던 것이나 세상에 대한 차가운 증오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이다. 40년, 꽤 젊었을 때 감옥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40년, 그러면 그는 무기징역수였을 것이다. 그리고 무기징역수는 그럼 당신은 살인을 했나요? 그렇소. 아치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고삐를 딱 하고 올렸다. 내 아내를 말이오. 너무나 무서워서 스칼렛은 눈만 깜빡거릴 뿐이었다. 수염 밑의 입주위가 마치 그녀의 공포를 보고 징글맞게 미소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듯했다. 무던히도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부인.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는 건 아니오. 여자를 죽이는 이유는 꼭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자기 부인을 죽였군요. 여편네란 것이 내 형과 함께 자고 있었거든요. 형은 도망쳐버렸소. 여편네를 죽인 것쯤 나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소. 행실이 나쁜 계집은 죽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남자를 감옥에 쳐넣을 권리는 법에도 없는데 나는 감옥에 가고 말았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지요? 탈옥했나요? 아니면 석방되었나요? 말하자면 석방된 셈이지요. 그의 짙은 잿빛 눈썹은 마치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듯이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샤만군이 쳐들어왔던 1864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나는 40년 전과 같이 밀리지빌 교도소에 있었소. 그때 간수장이 우리 죄수들을 전부 모아놓고 북군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사르고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내게는 검둥이나 여자보다도 훨씬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북부 사람들이란 말이오. 왜 그렇지요? 당신은 전에 누군가 북부 사람들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놈들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 있었소. 그놈들은 제 앞의 일도 잘 처리 못하는 것들이라고 듣고 있었소. 나는 제 일도 처리 못하는 그런 놈들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놈들은 조지아에서 무엇을 했지요? 검둥이를 해방하거나 우리들의 집을 불지르거나 동물을 죽이거나 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간수장이 말하더군요. 군대에는 병사가 많이 필요하다. 너희 중에서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난 후 만일 살아남으면 그대로 석방해준다고 말이오. 그런데 우리들 무기징역수들은, 즉 나 같은 살인범은 군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우리들은 어딘가 다른 교도소로 가게 되었소. 하지만 나는 간수장에게 나는 다른 무기징역수와 다르다고 말했소. 나는 내 여편네를 죽였지만 여편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나를 북군과 싸우게 해달라고 했소. 그랬더니 간수장은 내 말을 듣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몰래 내놓아 주더군요. 그는 숨을 내쉬고 나서 또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얄궂기도 하지요. 나는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살인을 하라고 버젓하게 허락을 해주었으니 말이오. 총을 들고 다시 한번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는 정말 기쁘더군요. 우리들 밀리지빌에서 나온 놈들은 잘 싸워 많은 적을 죽였소.
우리들 쪽에서도 많이 죽었지만 도중에 도망친 녀석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소. 전쟁이 끝나자 우리는 곧 석방이 되었소. 이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은 잃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오. 어쩜 하고 스칼렛은 힘없이 말했다. 그녀가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는 샤만군을 막기 위해 그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을 때 밀리지빌 교도소가 죄수를 석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것을 기억하려 애썼다. 저 1864년의 성탄절 때 프랭크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프랭크가 그 당시 어떤 말을 했던가.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너무도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다시 몸서리 쳐지는 공포를 느꼈다. 포위전의 포송을 듣고 항토길에 피를 흘리면서 지나가는 마차의 행렬을 보고 나이 어린 사관 후보생과 필미드 같은 소년들이며 헨리 숙부와 메리웨더 할아버지 같은 노인들이 섞인 향토 방위군의 행진하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죄수들도 남부동맹의 황혼 속에서 생명을 버리러 테네시 마지막 전투에서 휘몰아쳤던 눈과 진눈깨비 속에서 얼어 죽기 위해 진군해 갔던 것이다. 매우 짧은 동안이긴 했지만 그의 인생에서 40년을 빼앗아간 주를 위하여 싸우다니 이 노인은 얼마나 바보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조지아는 그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범죄로도 생각되지 않는 범죄 때문에 그의 청춘과 장년 시절을 빼앗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는 한쪽 다리와 한쪽 눈을 아낌없이 조지아에 바친 것이다. 전쟁 초기에 레트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말이 기억난다. 나는 나를 버린 사회를 위해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태가 급박해지자 그도 아치처럼 그런 사회를 위해 싸움터로 나갔다. 남부의 남자들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모두가 감상적인 바보들이어서 아무런 뜻도 없는 말 때문에 자기의 몸 같은 것은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녀는 아치의 쭈글쭈글한 늙은 손과 두 자리의 권총과 단도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시 무서워졌다. 아치처럼 남부동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살인범이나 거친 강도들이 그런 죄수 출신들이 이 밖에도 또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거리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그런 살인범인지도 모른다. 만일 프랭크가 아치의 정체를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만일 피티 고모가, 아니 고모는 너무나 놀라서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멜라니, 스칼렛은 멜라니에게 아치의 과거를 말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을 알면 불량배를 데려다가 친구나 친척에게 떠맡기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멜라니도 깨닫게 될 것이다. 난 당신이 사실을 말해줘서 기뻐요, 아치. 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윌크스 부인이나 그 밖의 부인들이 알면 무척 놀랄 테니까요. 윌크스 부인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지하실에 재워주시던 날 밤에 나는 죄다 말씀드렸어. 도대체 당신은 나를 그렇게 다정한 부인 댁에 묵게 해주시는데도 아무것도 알리지 않을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요? 어머 세상에. 스칼렛은 너무 놀라 질려서 외쳤다. 멜라니는 이 사나이가 살인자, 그것도 여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서 내쫓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겁이 많은 주제에 그와 단둘이 집안에 있어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윌크스 부인은 여자로서는 정말 이해심이 깊은 분이오. 그분은 내게는 잘못이 없다고 용서해 주셨지요. 거짓말쟁이는 언제나 거짓말을 그만두지 못하고 도둑은 언제까지 도둑질을 그만두지 못하지만 인간은 한 번 살인을 하면 두 번 다시 하는 법은 없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남부동맹을 위하여 싸운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어떠한 죄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 부인은 생각하고 계셨소. 하기야 나는 여편네를 죽인 만큼 조금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윌크스 부인은 여자로서는 세상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요. 그건 그렇고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죄수를 빌려오는 날은 내가 그만두는 날이오. 스칼렛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내가 빨리 그만둘수록 다행한 일이야. 이 살인자 놈아. 어떻게 멜라니는 이런 정말이지 이런 불량배 같은 늙은이를 재워주고 그 사나이가 죄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을까. 그렇다면 군대에 들어가면 과거의 죄가 전부 없어진다는 말인가. 멜라니는 이것과 세례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멜라니는 남부동맹이나 남군의 옛 용사들이나 그들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나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스칼렛은 마음속으로 꾼을 저주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채점표에 또 하나의 벌점을 더했다.
여자가 자기 몸의 안전을 위해 살인자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것도 모두 북군 탓인 것이다. 쌀쌀한 해질 무렵 아치와 함께 집 쪽으로 마차를 급히 몰고 오다가 스칼렛은 술집 현대아가씨 앞이 안장을 얹은 말이며 이륜마차며 집마차 등으로 혼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애슐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에 올라 앉아있고 시몬스 형제가 마차 안에서 몸을 내밀고 무엇인가 수선스러운 몸짓을 하고 있었다. 휴 엘싱은 갈색 머리카락을 눈 언저리까지 흐트러뜨리고 팔을 휘젓고 있었다. 메리웨더 할아버지 파히수레가 혼잡한 그 마당 중앙에 있었다. 스칼렛이 다가가서 보니 토미 웰번과 헨리 해밀턴 숙부가 메리웨더 할아버지와 함께 좁은 좌석에 끼어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난 하고 스칼렛은 두근거리며 생각했다. 헨리 숙부님이 저런 꼴사나운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건 싫어. 저런 짓을 하는 것도 다 메리웨더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밤 술집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에게로 다가서자 둔감한 그녀도 무엇인가 긴장된 느낌이 느껴져서 갑자기 불안감이 솟았다. 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또 누군가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닐까? KKK단이 다시 한번 검둥이를 사용하면 이번에야말로 우리들은 북군들에게 전부 당하고 만다. 그녀는 아치에게 말했다. 세워주세요.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술집 앞에서 마차를 세우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고 아치는 말했다. 내가 하자는 대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슐리, 헨리 숙부님 무슨 일이 생겼나요? 여러분 어쩐지 무척. 사람들은 그녀 쪽을 돌아보더니 모자에 손을 대며 생긋 웃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몹시 흥분된 빛이 있었다. 옳기도 하고 틀기도 해. 하고 헨리 숙부가 소리쳤다. 내가 보기 나름이야. 주의회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겠지. 주의회? 스칼렛은 마음을 놓으며 생각해본다. 주의회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의회가 무엇을 하거나 자신과는 그다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북군 병사가 다시 설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회는 헌법 수정의 비준을 정면으로 거절했단다. 하고 메리웨더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자만심이 들어있었다. 북부에 대한 반발이지. 그 대신 인제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심한 꼴을 당하게 될걸. 난폭한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오, 스칼렛. 하고 애슐리가 말했다. 어머, 그 헌법 수정 이야기인가요? 하고 스칼렛은 나섰다. 정치에 관해서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 것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얼마 전에 수정 13조의 비준이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수정 16조였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비준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남자들이란 항상 그런 문제로 난리를 떨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듯한 기색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에 애슐리는 빙그레 웃었다. 흑인에게 선거권을 준다는 그 수정조항 말이오. 하고 그는 설명했다. 그것이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그 비준을 거절했다는 거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북부에서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해 올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혼이 날 거라고 한 것도 그 이야기지요. 하고 애슐리가 말했다. 나는 의회나 의회의 처사나 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헨리 숙부가 외쳤다. 제 아무리 북부라도 우리들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 떠맡길 수는 없다. 떠맡길 수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떠맡길 겁니다. 애슐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그 눈에는 걱정하는 빛이 나타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오, 애슐리,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지다니.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거요. 흑인의 의회, 흑인의 지사가 나올 것을 생각해 보시오. 지금보다도 군의 규칙이 더 엄해질 것을 생각해 보시오. 얼마쯤 짐작이 가게 되자 스칼렛의 눈은 공포로 휘둥그레졌다. 나는 지금쯤 어떻게 하면 조지아를 위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애슐리의 얼굴은 괴로운 듯이 일그러졌다. 주의회가 한 것처럼 이 문제와 싸워 우리들에 대해서 북부를 화나게 하고 북군이 힘을 휘둘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흑인의 선거권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있는 한 우리들의 긍지를 버리고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 일을 평온하게 끝내는 것이 현명한지, 어쨌든 결과는 같겠지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이 주려고 하는 약의 분량만은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발버둥 치지 말고 마셔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롭지 않을까요? 스칼렛은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핵심적인 전체의 뜻 같은 건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할 수 없었다. 애슐리는 항상 그렇듯이 문제를 양쪽 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녀 자신에게는 단지 한 면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북부의 따기를 후려갈긴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단지 그 점뿐이었다. 급진주의자라도 되어 공화당에 투표하지 그래 애슐리? 하고 메리웨더 할아버지가 사정없이 빈정거렸다. 모두들 긴장하여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스칼렛은 아치의 손이 재빠르게 권총으로 뻗다가 다시 멈추는 것을 보았다. 아치는 이 할아버지를 대단한 거짓말쟁이로 생각한다고 가끔 말했었다. 그래서 아치는 멜라니 부인의 남편이 비록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 하더라도 거짓말쟁이 노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조용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애슐리의 눈에서 당황한 빛이 사라지자 갑자기 맹렬한 분노가 번뜩였다. 그러나 그가 입을 열기 전에 헨리 숙부가 할아버지를 몰아세웠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개같은. 아니 미안하다 스칼렛. 영감, 당신은 멍청이야. 그런 소리를 애슐리에게 하는 게 아니야. 자네가 변호해주지 않아도 애슐리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해낼 수 있어. 하고 메리웨더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애슐리가 하는 소리는 마치 변절자가 하는 소리와 똑같아.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다고? 젠장. 아니 정말 미안하다 스칼렛. 전 남북의 분리가 옳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애슐리는 말했다. 그 소리는 노여움에 떨고 있었다. 그러나 조지아가 분리되었을 때 저는 그것에 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전쟁이 옳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역시 싸움터에 나갔어요. 또 저는 이 이상 북부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가 그것을 결정했다면 전 의회 편을 듭니다. 저는 아치 하고 헨리 숙부가 느닷없이 말했다. 스칼렛 부인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가게. 여기는 부인이 있을 곳이 못 돼. 어쨌든 정치 이야기는 부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게다가 모두들 말이 거칠어져 가고 있어. 빨리 가게나 아치. 잘 가라 스칼렛. 피치트리가를 내려가면서 스칼렛은 공포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의회의 이런 처사가 자기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북부를 노발대발하게 해서 제재소를 빼앗기고 마는 것은 아닐까? 내 참 하고 아치는 무거운 목소리를 말했다. 토끼가 불독 낯짝에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보기는 처음이요. 의회 녀석들은 제프 데이비스와 남부동맹 만세 하고 외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짓을 해봤자 그들에게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소. 검둥이를 좋아하는 북부놈들은 검둥이를 우리들의 상전으로 만들기로 작정해놓고 덤비는 거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주의회의 배짱에 감탄하고 있단 말이오. 감탄하고 있다고요? 모르는 소리 말아요. 의회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다니. 그런 인간들은 싸죽여야 해요. 그런 짓을 한 덕분에 북부놈들은 풍뎅이를 본 거위처럼 우리들에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어째서 의회 사람들은 비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뭘 하든지 간에 북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비위를 맞출 수는 없는 걸까요? 또 항복하고 말 게 아니냔 말이에요. 이왕 항복할 바엔 나중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냔 말이에요. 아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단 말입니까? 여자들이란 염소만은 오기도 없군. 스칼렛이 양쪽 제재소에 5명씩의 죄수를 빌려오자 전부터 경고해 왔던 대로 아치는 그 길로 그녀의 일은 일절 거절했다. 멜라니가 아무리 사정해도 프랭크가 품삯을 올려준다고 해도 2번 다시 고삐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멜라니나 피티고모나 인디아나 그들의 친구들이라면 기꺼이 시내로 수행했으나 스칼렛만은 수행하지 않았다. 마차에 다른 부인들과 함께 스칼렛이 타고 있으면 고삐를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늙은 무례한에게 이렇듯 비난을 받게 되자 그녀도 비위가 상했다. 그녀의 집안 식구나 친구들까지도 늙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욱 기분이 상했다. 프랭크는 죄수를 쓰는 것을 반대해서 그녀에게 계속 부탁했다. 애슐리는 처음에는 죄수를 쓰는 것을 거절했으나 그녀가 울기도 하고 애원을 하기도 하며 경기가 회복되면 해방 흑인을 쓰겠다고 약속을 하여 마지못해 겨우 허락을 하게 되었다. 이웃에서는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도 피티고모도 멜라니까지도 머리를 들고 다니기가 민망스러웠다. 피터와 마미까지 죄수를 쓰는 것은 운명의 버림을 받는 일이다. 앞으로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누구나가 남의 비참함이나 불행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신들은 노예를 부리는 데에는 조금도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스칼렛은 분개해서 외쳤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달랐다. 노예는 비참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았다.
흑인들은 노예였을 무렵에는 현재의 자유스러운 생활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지냈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되면 잠깐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처럼 반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자신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스칼렛의 결심을 더 굳게 해줄 뿐이었다. 그녀는 휴에게 제재소 관리를 그만두게 하여 제목 운반 마차의 마부로 일하게 하고 조니 갤리거를 고용하는 최종적인 계약서를 상세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아는 사람 중에서 죄수를 쓰는 것에 찬성한 사람은 이 남자뿐인 것 같았다. 그는 공처럼 둥근 머리를 간단히 끄덕이며 그것 참 잘된 일이라고 했다. 안으로 굽은 짧은 다리로 야무지게 서 있는 경마 기수 출신인 그의 사무적이고 딱딱한 난쟁이 같은 얼굴을 보면서 스칼렛은 생각했다. 이 사내에게 말을 맡긴다면 어떤 말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나는 이 사내에게 말을 빼앗길 것 같은 서투른 짓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죄수들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부리거나 내 마음대로란 말씀이죠? 하고 그는 만호 같은 잿빛 눈을 차갑게 번뜩이면서 물었다. 마음대로예요. 단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공장을 마음대로 운영해서 내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제목을 내놓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좋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하고 조니 갤리거는 짧게 말했다. 웰번 씨에게 그만둔다는 말을 하고 오지요. 많은 석공들과 목수들 그리고 벽돌을 나르는 일꾼들 사이를 빠져 몸을 흔들면서 그가 멀어져 가자 스칼렛은 마음이 놓이며 기운이 솟아났다. 조니를 드디어 고용하게 되었다. 저 남자라면 튼튼하고 다부져서 서투른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자이고 천박스런 아일랜드 사람이라고 프랭크는 그를 평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스칼렛은 그를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아일랜드 사람은 그 인품이야 어떻든 간에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니는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그녀는 자기와 같은 계급이 많은 남자들보다도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그는 제재소를 인수받은 후 처음 일주일 동안에 그녀가 바라는 대로의 일을 해냈다. 휴가 지금까지 10명의 흑인을 써서 하던 일을 5명의 죄수로 그 이상의 일을 해낸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녀가 1년 전에 애틀랜타로 온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스칼렛을 한가하게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제재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가 솔직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로 판매 쪽을 맡고 제재는 내게 맡겨두십시오. 하고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죄수들이 일하는 곳은 부인들이 낄 자리가 못 되니까요. 다른 녀석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조니 갤리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바로바로 뽑아내 드릴 테니까 말이오. 뭐니뭐니 해도 나는 윌크스 씨처럼 매일 붙어있으면서 뒤를 보아주는 일은 정말 싫단 말이오. 그분이라면 뒤를 보아줄 필요가 있겠지만 나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스칼렛은 할 수 없이 조니의 제재소에는 안 가기로 했다. 괜히 귀찮게 찾아갔다가 그가 그만두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것으로 끝이 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애슐리는 뒤를 봐줄 필요가 있다고 한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말은 그녀가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진실을 꿰뚫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애슐리는 자기로서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죄수들을 써도 자유노동자를 썼을 때와 거의 똑같은 성적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죄수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눈치여서 요즘은 그녀와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스칼렛은 그가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이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고 어깨는 말라가고 살이 빠져 있었다. 그의 모습에는 그 옛날 그녀가 가슴을 두근거리며 사랑을 품었던 그 우아한 애슐리의 외모는 이미 없었다. 그는 남모르게 거의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나이처럼 보였고 입은 심각하게 꼭 다물고 있었다. 그것을 보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슬퍼졌다. 그의 머리를 와락 끌어안고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해주세요.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해드리겠어요. 그러나 그의 딱딱하고 서먹서먹한 태도는 그녀를 적당한 거리 안으로는 접근시키려 하지 않았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